1,000원도 못 줄 노인네가 뭘 하겠어요? 그날 큰아들의 차가운 말에 72세 어머니 김말순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떡을 팔아 자식들을 키운 어머니에게 돌아온 것은 모욕뿐이었죠. 정신도 오락가락 하신다면서요. 저희도 요즘 힘들어요. 자식들은 어머니를 외면했고 말순은 홀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초라해 보이던 어머니가 감추고 있던 놀라운 비밀을. 고 김말순님의 유언장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공개된 유언장 속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과연 그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낡은 단층집 마당에서 김말순이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지만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오늘도 새벽 5시부터 떡을 만들어 시장에 나갔던 말순은 저녁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떡지는 큰 솥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세 남매의 어린 시절 사진이 바래져 걸려 있었어요. 그 사진 속 아이들은 모두 해맑게 웃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웃음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말순이 빨래를 다 널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아들 영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시오? 여보세요, 영수야. 어머니, 추석이 이번 주인데요. 아, 그래. 벌써 그런 때가 됐구나. 말순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자식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거든요. 그런데 영수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처가에서 차례를 지내기로 했어요.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요. 말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몸조리 잘하라고 전해드려라.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잠깐, 영수야. 네, 어머니. 그 용돈은 괜찮니?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던데.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언제 어머니 돈을 받았습니까? 저희도 애들 교육비며 대출이자며 빠듯해요. 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아, 미안하다. 그냥 혹시나 해서.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데 무리하지 마세요. 그럼 이만. 전화가 끊어진 후 말순은 한참을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둘째 딸 영희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엄마, 바빠요. 무슨 일이에요? 영희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다. 추석 때 얼굴 보려고. 아, 엄마, 저는 남편 고향으로 가요. 매년 같은 얘기잖아요. 그럼 언제 한번 얼굴이라도. 엄마, 정말 바빠요. 나중에 시간 되면 전화할게요. 똑 하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영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진이는 해외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진의 목소리만은 다소 부드러웠어요. 영진아, 추석 때 집에 올 수 있니?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연휴에도 출근해야 해요. 아직 신입이라 어쩔 수 없어요. 말순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래, 일이 중요하지. 어머니, 나중에 시간 날 때 꼭 뵐게요. 몸조리하세요. 추석 당일 말순은 혼자서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시장에서 가져온 과일과 직접 만든 송편을 정성스럽게 놓았어요.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 앞에서 절을 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애들이 다 바쁘다네요. 우리 잘못 키운 건 아니겠죠? 촛불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영수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말순이 문을 열어주니 영수가 들어왔어요. 뒤따라 며느리 순이와 손자 민준이도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순이가 인사를 했지만 표정은 썩 밝지 않았어요. 아이고, 잘 왔다. 민준이도 많이 컸네. 말순이 손자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인사했지만 곧바로 핸드폰 게임에 집중했어요. 앉아라, 밥 먹었니? 차라도 한잔하자. 말순이 부엌으로 향했는데 순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래 못 있어요. 아이 숙제도 봐줘야 하고요. 그래도 차 한 잔은 하고 가거라. 말순이 찻잔을 내오려는데 영수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어머니 상태가 좀 걱정돼요. 이웃들이 전화해서 그러는데 가끔 헛소리도 하신다던데요. 말순이 찻잔을 놓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헛소리? 나는 멀쩡한데? 어머니,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거 본인은 모르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이가 거들었어요. 나는 아프지 않다. 시장에서 떡도 팔고 집안일도 다 혼자 하는데 무슨 병원? 말순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게 문제예요. 이제 나이도 나이고 하니까 떡 파는 일은 그만두세요.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나는 뭘 하고 살라고? 이 집 월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있는데. 말순이 반문했습니다. 그때 영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1,000원도 못 줄 노인네가 뭘 하겠어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내시면 안 돼요? 말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1,000원도 못 줄 노인네? 영수야, 그게 무슨 말이니? 사실이잖아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용돈 준 적이 언제예요? 오히려 우리가 부담스러울 뿐이에요. 순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애 키우느라 힘들어요. 어머니까지 챙기기에는 솔직히 벅차요. 말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민준이는 여전히 게임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영수와 순이는 시계를 자꾸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가야 해요. 아이 학원 시간이 있어서요. 영수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그래. 가거라. 말순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민준이가 형식적으로 인사하고는 부모를 따라 나갔어요. 문이 닫힌 후 집안은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말수는 부엌에서 찻잔을 씻으며 영수의 말을 계속 되뇌었어요. 1,000원도 못 줄 노인네라. 정말 그런가? 나는 그렇게 무능한 사람인가? 그날 밤 말수는 방 한쪽에 있는 낡은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모은 통장과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장의 메모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난은 내 얼굴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모습이었다. 말수는 그 메모를 오래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고 마음먹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자식들을 더 이상 찾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봉투 안에 그 메모를 조심스럽게 넣었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진실을 간직한 채 말순의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말순은 시장에서 일찍 돌아와 부엌에서 떡을 만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손자 민준이의 생일이 다음 주였는데 미리 떡을 만들어 가져다 주고 싶었습니다. 하얀 떡가루를 반죽하며 말수는 손자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밤새 떡을 쪄서 이웃들에게 나눠준 기억이 났습니다. 떡을 다 만든 말수는 예쁜 상자에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그리고 방에 가서 서랍 깊숙이 숨겨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이 명의로 만든 적금 증서가 들어 있었거든요. 매월 10만 원씩 넣어서 벌써 300만 원이 넘었어요. 손자 대학 갈 때 쓰라고 몰래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이걸 오늘 며느리에게 전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말순이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영수가 사는 아파트까지는 버스로 1시간 거리였어요. 비가 내려서 그런지 길이 더 막혔습니다. 버스 안에서 말수는 떡 상자를 무릎에 올려두고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혹시 떨어뜨릴까봐 걱정되거든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보며 말수는 손자가 좋아할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한 말수는 경비실에서 호출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수 씨 댁에 왔는데요. 잠깐만요. 경비 아저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 씨, 어머님이 오셨는데요. 네, 올려 보내드릴까요? 전화 너머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경비 아저씨의 표정이 어색해졌어요. 아, 네. 어머님, 올라가세요. 15층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말순의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자가 얼마나 컸을까 궁금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순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순이의 표정이 별로 반갑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아, 민준이 생일이 다음 주라서 떡 좀 만들어 왔다. 들어가도 될까? 말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순이는 문틈으로만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청소하느라 집이 좀 어수선해요. 괜찮다, 나는 신경 안 쓴다. 말순이 발을 들여놓으려 하자 순이가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어요. 어머니, 정말 안 돼요. 아이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그럼 이거라도 받아라. 말순이 떡 상자를 내밀었는데 순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영수가 그러는데 요즘 어머니가 이상하시다면서요? 이젠 정신도 오락가락 하신다면서요? 순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무슨 소리니? 나는 멀쩡한데. 말순이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혹시 돈 문제로 오신 건 아니죠? 저희도 요즘 힘들어요. 순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말순을 바라봤어요. 아니다. 그냥 손자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 말순이 억울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누구세요? 안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도 아니야, 들어가 있어.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할머니야. 할머니가 왔다. 말순이 손을 흔들며 말했지만 민준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들어올 수 없어요. 집이 너무 더러워요. 그리고 아이가 공부하고 있거든요.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전해줘. 말순이 떡 상자와 함께 봉투를 내밀었어요. 뭐예요, 이거? 순이가 의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민준이 적금 통장이다. 대학 갈 때 쓰라고 모아둔 거야. 적금 통장요? 어머니가 언제부터 적금을 넣으셨어요? 순이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10년 전부터 조금씩 모았다. 매달 10만 원씩 넣어서 300만 원 넘게 모였어. 말순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이것도 가짜 아니에요? 요즘 어머니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들었는데. 가짜가 아니다. 은행에 가서 확인해봐라. 말순이 억울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순이는 봉투를 뜯어보더니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희가 돈이 필요해서 이런 거 받는 줄 아세요? 우리 체면이 있다고요.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손자를 위해서
말순이 당황해서 변명했어요. 순이는 봉투를 현관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거 들고 오지 마세요. 저희가 그렇게 궁하게 사는 줄 아세요? 떡도 가져가세요. 저희는 시장에서 파는 떡 안 먹어요. 순이가 떡 상자까지 돌려주려 했어요. 그래도 이건 말순이 다시 받으려 하지 않자 순이는 떡 상자를 현관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순이가 문을 닫으려 했어요. 민준이만 잠깐 봐도 안 될까? 말순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안 돼요. 감기 기운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음에 기회 되면 연락드릴게요. 쾅 하고 문이 닫혔어요. 말순은 현관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와 떡 상자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두 손으로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봉투가 젖어서 적금 증서가 보일 뻔했어요. 말순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손자를 위해 얼마나 아껴가며 돈을 모았는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 엘리베이터가 와서 타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영수 씨 어머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말순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안 좋네요. 비도 오고. 네, 그렇네요. 아파트를 나온 말순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옷이 젖어들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말순은 계속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버스가 와서 타는데 자리가 없었어요. 말순은 손잡이를 잡고 서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떡 상자가 무거웠지만 내려놓을 수도 없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보며 말순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도 이상한 건가? 집에 도착한 말순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떡 상자를 열어봤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떡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혼자서 그 떡을 먹을 수는 없어서 이웃집에 나눠주기로 했어요. 적금 증서는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손자에게 직접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날 밤 말순은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준이를 보러 갔는데 순이가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정신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나는 멀쩡하다. 손자를 위해 모은 돈도 필요 없다고 하니 참 서운하다. 그래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 일기를 다 쓰고 말순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새벽 말순은 평소처럼 떡을 만들어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몸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지러움이 계속되고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하지만 장사를 쉴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떡 주세요. 단골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네, 금방 쪄낸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말순이 웃으며 떡을 포장해 주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말순이 괜찮은 척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힘들었어요. 오전 내내 어지러움이 계속되었는데 참고 견뎠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말순이 떡 상자를 정리하려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옆에서 장사하던 과일 가게 아저씨가 급히 달려왔어요. 119에 신고해 주세요. 빨리요. 과일 가게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 응급실로 연락을 했어요.
말수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말수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의사가 검사를 마치고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며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어요. 간호사가 말순의 가방에서 수첩을 찾아 가족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큰아들 영수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영수 씨이신가요? 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아, 네. 어떤 상황인가요? 영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보다 귀찮다는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시장에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지금은 안정된 상태지만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아, 그런데 오늘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내일 아침에 갈 수 있을까요? 영수가 미안하다는 표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상태상 오늘 보호자가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둘째한테 연락해 보겠습니다. 영수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간호사는 둘째 딸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영희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연락드렸는데요. 아, 진짜요? 지금 당장 가야 하나요? 영희도 별로 놀라지 않는 듯 했습니다. 네,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도 학원 수업이 있어서요. 다음 주 월요일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희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막내 아들 영진에게도 전화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입사원이라 당장 빠질 수 없다는 핑계만 늘어놓았어요. 간호사는 할 수 없이 시장 상인들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과일가게 김 사장님이 말씀과 같이 병원에 왔거든요. 할머니가 혼자 사신다고 하셨는데 자식들은 연락이 안 되나요? 김 사장이 안타깝게 물었어요. 연락은 되는데 모두 바쁘다고 하시네요. 간호사도 난처해했습니다. 그럼 제가 임시로라도 보호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 사장이 선뜻 나서 주었어요. 할머니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다음 날 오후에야 말순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병원이에요, 할머니. 시장에서 쓰러지셔서 오신 거예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말순이 미안해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자녀분들께는 연락드렸는데 곧 오실 거예요. 간호사가 위로해 주었지만 말순은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사흘째 되는 날 김 사장이 다시 면회를 왔습니다. 할머니, 좀 어떠세요? 몸은 괜찮아졌어요. 고마워요, 사장님. 말순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자식들은 아직 안 왔나요? 다들 바쁜 모양이에요. 김 사장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그런 아이들이에요. 말순이 체념한 듯 대답했어요. 며칠 더 지나서야 영희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셨어요? 영희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어요. 괜찮다. 이제 많이 좋아졌어. 말순이 반가워하며 대답했지만 영희는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엄마, 저 오늘 일찍 가야 해요. 학원에 수업이 있거든요. 벌써 가야 하니?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말순이 아쉬워했지만 영희는 이미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영희가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퇴원 날 김 사장이 말순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할머니, 앞으로는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가장 중요해요. 고마워요,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말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말순은 병원비 영수증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적금 통장에서 돈을 찾아 병원비를 냈는데 제법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병원비 봉투 뒷면에 펜으로 적었어요. 내 돈은 이제 이웃을 위해 써야겠다. 자식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편지지를 꺼내 생애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여, 돈이 아니라 마음을 상속받길 바란다. 엄마가. 편지를 다 쓴 말수는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보관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아침, 과일 가게 김 사장이 평소보다 늦게 문을 여는 말순의 떡집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집주인 아저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문을 열어보니 말순이 침대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마치 깊이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의사는 자연사라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했어요. 그렇게 착한 분이 혼자 돌아가시다니. 김 사장이 장례를 치러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나중에 연락하고 일단 빈소부터 차리자고 했어요. 마을회관에서 소박하게나마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꽃도 준비해 주었어요. 그분 혼자 돌아가시게 둘 수 없잖아요. 옆집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영수가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셨나요? 영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아침에 발견됐어요. 자연스럽게 가셨어요.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영수는 빈소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희와 영진이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엄마가 왜 갑자기?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뵈었어야 했는데. 영진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하지만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장례 절차는 어떻게 하죠? 영수가 실무적인 얘기를 꺼냈어요. 일단 3일장으로 하고 화장은 어디서 할까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것보다 어머니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영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첫날 밤 형제들은 빈소를 지키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은 팔면 얼마나 나올까? 영수가 말했어요.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꽤 될 거예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토지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영진이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조문객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재산 이야기를 하다니. 참 안타깝다. 이웃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둘째 날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고 왔습니다. 혹시 집 매매 의향이 있으시다면. 중개인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지금은 장례 중인데요. 영희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 시세가 정말 좋거든요. 중개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영수가 명함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또 다른 부동산 업체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땅 매매 전문으로 하는데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토지 있다고 들었거든요. 두 번째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지금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영진이 난처해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기회를 놓치면 손해보실 수도 있어요. 요즘 개발 예정지라서요. 중개인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조문객들보다 부동산 관련 사람들이 더 많이 오가는 것 같았어요. 이웃 할머니들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자식들 얘기만 하셨는데 옆집 할머니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저녁 때 형제들은 따로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머니 통장은 어디 있을까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집에서 찾아봐야겠어요. 서류들도 정리해야 하고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내일 장례 끝나면 바로 집 정리하죠. 영진이 제안했어요. 셋째 날 오후 발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실례합니다. 고 김말수님의 유족분들이신가요? 중년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영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 소속 김 변호사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유언장 작성을 의뢰하셨거든요. 변호사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요? 어머니가 언제 그런 걸 만드셨죠? 영희가 놀라서 물었어요. 한 달 전쯤 저희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작성하셨습니다. 친필 유언장으로 정식 절차를 거쳤고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형제들의 시선이 봉투에 집중되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영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친필로 작성하신 유언장과 재산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공증도 받으셨고 증인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조문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이라니. 그분이 그런 걸 준비하셨다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언제 공개하시죠? 영수가 조급해하며 물었습니다. 장례가 완전히 끝난 후에 공개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는 게 좋겠어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형제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기셨을까? 각자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집과 토지만 해도 몇 억은 될 텐데. 영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평생 떡 파신 돈도 모으셨을 거고요. 영희가 덧붙였어요. 3등분하면 얼마나 될까요? 영진이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발인을 마치고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변호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제 유언장을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족분들과 증인이 될 분들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김 사장과 이웃 할머니들도 자리에 함께했어요. 변호사는 낡은 봉투에서 편지지 여러 장을 꺼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 김말수님의 친필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빈소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제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과연 어머니가 무엇을 남겨주셨을까? 모든 시선이 변호사의 입술에 집중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입술에 고정되었어요. 형제들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목청을 가다듬고 읽기 시작했어요. 나 김말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내 자식들에게 1,000원도 주지 않겠다. 그 순간 형제들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영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1,000원도 안 준다고요? 영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는데요. 영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어요. 그들이 말한 1,000원이란 내가 평생 모은 사랑의 값이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문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빈소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사랑의 값이라고요? 김 사장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낭독했어요.
큰아들 영수는 나를 1,000원도 못 줄 노인네라고 불렀다.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른다. 영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영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이해한다. 돈으로만 사랑을 측정하는 세상에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나는 다른 선택을 한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내가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은 독거노인 돌봄센터에 기부한다. 그 금액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제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대체 얼마나 되는 거죠?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행 예금 통장 12개, 총 3억 4천만 원. 변호사가 첫 번째 항목을 읽었습니다. 3억 4천만 원이요? 영희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모으셨죠? 영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토지 증서 8장, 시가 총액 12억 원. 변호사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12억 원이라고요? 영수가 의자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머니가 토지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식과 채권, 시가 총액 2억 6천만 원. 변호사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총합 18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독거노인 돌봄센터 건립과 운영비로 사용한다. 그 순간 빈손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18억이요? 영희가 입을 벌린 채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니. 영진은 아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부분을 읽기 시작했어요. 1,000원도 못 주는 노인네라던 너희 말, 나는 평생 잊지 않았다. 영수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1,000원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다. 바로 가족의 사랑이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이 돈은 사랑받지 못한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밥이 될 것이다. 내 자식들이 주지 못한 그 따뜻함을 대신할 것이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접으며 말했어요. 이상으로 고 김말수님의 유언장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빈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이웃 할머니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옆집 할머니가 훌쩍이며 말했어요.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혼자 견디셨다니. 과일 가게 아주머니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수는 벽에 기대서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가 어머니께 그런 말을 했다고요? 1,000원도 못 줄 노인네라고 했다니.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영진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말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모든 절차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공증도 받았고 증인도 여러 명 있어요. 그럼 재산은 정말로 다 기부되는 건가요? 영수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어요. 네, 고인의 뜻에 따라 모든 재산이 독거노인 돌봄센터에 기부됩니다. 이미 관련 단체와 협의도 마쳤어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제야 형제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18억이라는 거금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을 모두 남에게 주셨다는 사실. 1,000원도 못 줄 노인네라던 그 입이 이젠 뭐라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무시했던 어머니가 실제로는 엄청난 부자셨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 내놓으셨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이 유언장 낭독을 듣고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영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머니가 그런 결정을 내리실 리가 없어요.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명히 누군가 어머니를 속였을 거예요. 이 유언장은 조작이에요. 영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정신 상태가 이상하셨잖아요. 이 유언장은 무효해요. 영진도 일어서서 말했어요. 변호사님, 이런 유언장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셨는데 어떻게 이런 걸 쓰셨겠어요. 영수가 유언장을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이런 가짜 서류를 가져와서 우리를 속이다니. 영수가 화를 내며 유언장을 찢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변호사가 재빨리 유언장을 피하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것이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고인께서 사망 전날 밤 직접 저에게 맡기신 편지입니다. 개인적인 메시지라고 하시더군요. 영수가 손을 멈추고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또 편지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18억이나 되는 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각 자식의 이름이 적힌 편지지 3장이 들어 있었어요. 큰아들 영수에게, 둘째 딸 영희에게, 막내 아들 영진에게 각각 한 장씩 따로 준비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첫 번째 편지를 펼쳤어요. 영수 앞으로 된 편지부터 읽겠습니다. 영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내 큰아들 영수야. 변호사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넌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을 잃었구나. 회사에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가족에게는 실패한 아들이었어.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000원도 못 줄 노인네라고 했을 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하지만 난 이해했다. 내가 그렇게 각박하게 자란 게 내 탓이기도 하니까. 영수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변호사는 두 번째 편지를 펼쳤어요. 둘째 영희에게, 내 딸아, 넌 말은 예쁘게 하지만 마음은 차갑구나. 학원 운영하느라 바쁜 건 이해해도 엄마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건 이해할 수 없더라. 영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말보다 마음을 가꾸길 바란다. 예쁜 말로 포장해도 차가운 마음은 다 보인단다. 엄마는 내가 진짜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영희가 흐느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영진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변호사가 세 번째 편지를 읽을 때 영진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내 막내 영진아, 내가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너마저 엄마를 멀리하는구나. 영진이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학비가 부족해서 고생한 거. 몰래 내 학비를 대신 내준 것도 안다. 영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떻게 아셨지? 영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넌 나를 잊지 않았지만 형들에게 말하지 않았지? 내가 도와준다는 걸 창피해했지? 영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나도 내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단다. 그래서 숨어서 도와준 거야. 하지만 넌 그래도 가끔 안부 전화는 해줬지.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진이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형들에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말했어야 했는데. 영수와 영희도 영진을 바라보며 놀랐어요. 영진아, 어머니가 내 학비를 내주셨다고? 영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형.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매달 제 학교에 찾아가서 학비를 내주셨거든요. 등록금이 밀렸을 때마다요. 영진이 울면서 고백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어? 영희가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영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변호사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영진아, 내가 가끔 안부 전화해 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했어.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너만은 엄마를 완전히 잊지는 않았구나. 하지만 이제는 엄마 걱정하지 마라. 영진이 더욱 크게 울었어요. 어머니, 제가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직장 핑계대고 피해서 정말 죄송해요. 편지의 끝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으면 좋겠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한다. 변호사가 편지를 모두 접으며 말했어요. 이상입니다. 빈소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형제들은 각자 어머니의 편지를 되새기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18억이라는 거금보다도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외면했던 자신들이 얼마나 못된 자식들이었는지도. 편지 낭독이 끝나자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영수가 제일 먼저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조작이야. 누군가 어머니를 속여서 이런 유언장을 만든 거라고. 영수의 목소리가 빈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가락을 떨며 변호사를 가리켰어요. 당신이 어머니를 이용했나요? 영희도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맞아요. 엄마가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누군가 어머니 정신이 혼란할 때 이용한 거예요. 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다고 했잖아요. 영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형과 누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님, 이 유언장은 인정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제정신에 그런 결정을 하실 리가 없어요. 영진도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조문객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서로 수군거렸어요. 자식들이 어머니 장례식에서 저러기까지 하나? 과일가게 김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돈 때문에 저러는 모습이. 그런데 변호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말했어요. 그럴 줄 알고 모든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했어요. 변호사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차례차례 꺼냈습니다. 첫 번째, 유언 공증서입니다. 공증인 2명과 증인 3명 앞에서 고인이 직접 서명하셨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정신감정서도 있어요. 그것도 조작일 수 있어요. 영수가 악을 썼어요. 어머니 정신 상태가 이상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치매 의심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정상이라니. 두 번째, 유언 작성 과정을 녹화한 영상입니다.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직접 동의하셔서 촬영한 거예요. 영상요? 영희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어머니가 영상까지 찍으셨다고요? 그런 걸 할 정도로 정신이 멀쩡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속이신 건가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까? 변호사가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말순이 변호사 사무실에 단정히 앉아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말순입니다. 오늘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고 오로지 제 뜻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화면 속 말순의 목소리가 분명하고 또렷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맞네요. 영진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이상하다던 게 거짓말이었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 본 건가요? 영상 속에서 말순이 슬프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1,000원도 못 주는 노인네라던 내 자식들의 말 나는 평생 잊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상처받으셨다니. 하지만 나는 화나지 않아요. 그 아이들도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뿐이니까요. 세상이 돈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니까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깊은 이해가 묻어 있었어요. 이 돈은 사랑받지 못한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밥이 될 거예요. 내 자식들이 주지 못한 그 따뜻함을 대신해 줄 거예요. 돈의 참된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영상 속 말순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가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된 딸이었어요. 영희가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인께서 직접 남기신 음성 메시지입니다. 변호사가 작은 녹음기를 켰어요. 말순의 익숙한 목소리가 조용한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녹음 속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해 보였지만 또렷했어요. 너희가 엄마를 1,000원도 못 줄 노인네라고 할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 하지만 그게 너희의 진짜 마음은 아니라는 걸 엄마는 알고 있었지. 너희도 힘들었을 거야. 영수가 벽에 기대서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해. 비록 표현이 서툴렀고 가난하게 키웠지만 너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 이 돈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으면 좋겠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해. 녹음이 끝나자 빈소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엄숙하게 말했어요. 이상으로 모든 증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유언장의 법적 효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영수가 말순의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너무 못된 아들이었어요. 1,000원도 못 줄 노인네라니 그런 잔인한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영희도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무시하고 피하기만 했어요.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요. 영지는 이미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형들에게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알렸어야 했는데, 그러면 형들도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요. 조문객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옆집 할머니가 훌쩍거리며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식 걱정만 하시더니 과일 가게 아주머니도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착한 분이셨는데 자식들이 몰라봤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고인의 뜻에 따라 모든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돌봄센터 건립은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센터 이름은 고인의 뜻에 따라 말순의 1,000원 밥상으로 정했습니다. 그제야 형제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1,000원이 바로 자신들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이었다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신 거였다는 걸요. 그들이 외면했던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석 달 후 말순이 살던 동네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의 말대로 독거노인 돌봄센터 건설이 시작된 거예요.
말순의 낡은 단층집 자리에 아담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형제들은 자주 그곳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각자 따로 왔지만 점점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형, 어머니가 정말 이런 걸 원하셨을까요? 영진이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럼 어머니 마음을 이제야 알겠어.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보다 이웃을 더 생각하셨던 거야.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진짜 대단한 분이셨어요. 우리가 몰라봤을 뿐이지. 6개월 후 드디어 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입구에는 예쁜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말순의 천원밥상이라고 적힌 간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누구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개관 첫날 형제들은 모두 참석했어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오셨고 과일 가게 김 사장도 왔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 무료 급식을 시작합니다. 센터 관리자가 인사했어요. 첫 번째 손님은 옆집에 살던 박 할머니였습니다. 말순 씨가 그렇게 바라시던 곳이 드디어 생겼네요. 박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영수가 직접 밥을 떠서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맙습니다. 말순 씨 아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박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받아들었어요. 첫 주에는 서너 명 정도만 오셨지만 점점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형제들은 번갈아 가며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어요. 영수는 매주 수요일, 영희는 금요일, 영진은 일요일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영희가 단골이 된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좋지. 이렇게 따뜻한 곳이 있으니까.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아.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영희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마음이셨을까? 몇 주 후 센터에는 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영진이 제안해서 작은 텃밭을 만들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께 채소를 기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거 좋은 생각이네. 김 사장이 호미를 들며 말했어요. 말순 씨도 좋아하셨을 거야. 할머니들은 상추며 고추며 정성스럽게 가꾸셨어요. 그리고 수확한 채소로 함께 요리도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니까 정말 좋네요. 새로운 할머니가 말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밥 먹기도 귀찮았는데 형제들도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머니 때문에 멀어졌던 사이가 다시 가까워진 거죠. 형, 우리 어머니 기일 때 함께 성묘 가요. 영진이 제안했어요. 그래야지. 어머니한테 센터 소식도 알려드리고 영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센터는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20명 넘는 어르신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분들은 단순히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영수에게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센터 한쪽 벽면에는 큰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말순의 사진과 함께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1,000원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건 사람의 마음이다. 형제들은 자원봉사를 마치고 나갈 때마다 그 액자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었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영진이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거야. 영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영수의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많이 오시네요. 민준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그래, 증조할머니가 이런 곳을 만들어주신 거야. 영수가 손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증조할머니가 대단하시네요. 민준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영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형제들은 센터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네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분명히 용서해 주셨을 거야. 영진이 대답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지. 어머니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영수가 말했습니다. 천원밥상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은 그곳에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워갔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것을 말이에요. 말순의 천원밥상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밥냄새와 웃음소리는 오늘도 동네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된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